근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라크전에 대해서 앨리스 모형을 적용해서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았고요. 저희가 이제 앨리스 모형에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제 앨리스 모형은 집단적 의사 결정을 성질별로 구분해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적용한 그런 모형 중에 아주 좀 널리 알려진 그런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제 그 쿠바가 소련이 미사일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그때 1980년도에 이제 앨리슨이 이 모형을 도입을 해서, 그다음 미국 해상공제라는 그런 대안을 채택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앨리스 모형이 많이 유명해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합리적 합리자 모형이 모델 1번과 조직 과정 모형 모델 2번, 그다음에 관료 장치 모형 이렇게 3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합리적 행위자 모형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를 하나의 단일적 결정 주체로 인식을 해서 그런 합리적 결정을 설명하는 모형이고요. 이게 또 정부를 하나의 주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대신에 그만큼 개인적인 이익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이제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고 또 합리적 결정을 하는 게 충분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외교 정책이나 국방 정책 부분에서 좀 더 설득력 있는 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형입니다. 조직 과정 모형 같은 경우는 정부를 준 독립적인 하위 조직들이 지단이 연결되어 있는 집합체로 간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로 정부를 하나의 단일적 결정 주체로 보는 합리 모형과 다르게 그런 준독립적인 부분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집합체로 보고 있고, 어떤 하나로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독립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모형은 관료 정치 모형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을 참여자들 간의 타협과 응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치적 활동이고요. 이제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라크전 같은 경우도 3번의 관료 정치 모형으로 설명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라크전 저희가 정한 이라크전도 이렇게 3번 관료 정치 모형을 설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라크전에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2003년에 이제 이라크전이 일어났고요. 이제 9.11 사건 이후로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이라크 쪽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나서 이제 군사 공격에 대해서 이제 많은 협조 외교를 수행한 결과로 이제 그런 이라크에 대한 무력 공격을 승인하는 그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상정하려고 했으나 이제 결의안이 상정을 포기되었고, 이제 많은 나라들의 반대로 포기가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동맹국인 영국과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총 2국과 함께 최후 통첩을 보낸 뒤 미사일 폭격을 가함으로써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제 침공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 결과로서 또 많은 회사들이 이라크에 많이 진출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전쟁하는 산업들의 과정 도중에 이제 많은 군사 산업들 이렇게 결과들이 있었고요. 이제 앨리슨 모형 1번으로서 먼저 분석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분석을 이렇게 표를 가져왔는데,
일단 먼저 이라크의 테러 계획과 이란 살상무기 개발 은닉을 주장하다가 국제적 여론의 정보 신뢰도를 의심하고 미국의 국무장관 파월 국무장관 같은 경우도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가 이제 또 두 번째로 이라크의 완전 부장이제 또 후세인 제거 정책 교체가 있었고 또 이제 강압적인 수단으로 군사적 사용 위험을 통한 강압이었으나 결국에는 무력에 의한 성제 공격으로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가치로서는 국가적인 이익이 미국의 국가 이익이 되고 또 이제 9.11 테러에 관한 국가의 인지 또 이제 테러 근거지에 대한 제거,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국가의 이익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이 적용한 원칙은 군사력에 의한 일방적인 힘의 사용이었고 외교적인 노력이 결국 실패하고 극히 제한된 국제 공조를 형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압력은 강대국의 반발과 견제 그리고 프랑스의 유해 안보리 거부권 행사 예상 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라크전을 모형 일본의 합리적 행위자 모양으로 설명할 것은 형식 면에서 보면은 이라크 관련 정보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는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이라크전에서 가장 핵심은 정보에 대한 판단으로서 이라크전의 출발 과정은 이라크의 테러 연계가 대량 살상 무기 인닉 정보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출발부터 테러가 없는 기차에 올라탔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누가 이런 기차에 태웠는가? 이제 정보인가? 아니 사람인가? 이제 이라크 종전 후에 이라크가 9.11 테러에 연루되어 있다는 정보와 그런 대량 살상 무기를 인닉하고 있다는 정보는 사실이 아님으로써 밝혀짐으로써 그래서 이제 합리적 행위자 모형을 이라크전으로 설명하기에는 많이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앨리슨 모형 2번으로 분석을 한 결과에 따라서는 이라크전 강압 사례를 앨리슨 모형 2번으로 분석을 한 결과를 봤을 때 이제 먼저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조직은 대통령과 그리고 안보회의와 국방부 그리고 국무부 등의 외교 보안 조직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 주도적 조직의 역할 그리고 영향력 측면에서 국방부는 군사정책, 외무부는 외교정책을 주도하고 영향력을 행사를 하였는데 이제 안보회의에서 정책이 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책을 주도한 조직이 없었고 체니 부통령이 또 주도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셋째로는 의사결정 도구, 정보 보안 시행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정보의 제한으로 세부적인 분석은 곤란하지만 포괄적 의사결정 도구인 헌법과 정부조직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작전계획, 작전명령 등 이제 이런 특정한 조직 활동의 결과를 유추해서 설명을 가능할 수 있고요. 또 정보는 일상 정보 수집 차이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미국이 주장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정책 과정이나 결정은 안보회의 차이에 따라 군사와 외교 정책의 조정에 이루어졌고요. 과거의 중동 관력 작전 계획에서는 이라크에 대한 공격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라크전에서 체니 부통령이 유엔 계획 없이 직접 무력 사용을 주장하고 또 파월 국무장관이 유엔을 통해서 또 외교적 해결 주장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정책 간의 대립이 계속되었고요. 이라크 정책 과정에서 핵심은 체니와 파월의 계속된 정책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직의 과정 행위에 조직이 서로 조직의 이익을 또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과를 정책으로 본 관점인데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이라크전의 사례에는 정책 과정에서 조직 과정의 행위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앨리슨 모형 3번으로 분석입니다. 이라크전 강압 사례를 앨리슨 모형 3번으로 분석한 결과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련된 관료들의 행동 라인이 군사와 외교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군사는 국방장관 합참의장
라인은 또 외교는 국무장관으로서 행동 라인을 유지를 하였고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 역할자는 체니 부통령이었고 또 주요 역할자는 부시, 럼스페드, 월 그리고 라이스가 있습니다. 핵심 역할자인 체니 부통령이었고 체니 부통령은 이제 아버지 부시 정권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하면서 또 걸프 전시 정쟁을 지휘하였고 또 신보수주의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라크전을 결정하게 된 최종 기한은 전쟁의 최적 시기를 기준으로 형성되었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체니와 파월의 대립을 통해서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라크 사례에서 행동 채널은 부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군사는 럼스페드 국방장관 또 외교는 파월 국무장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요 멤버는 체니 부통령, 럼스페드 국무장관, 또 파월 국무장관, 또 라이스 안보보좌관이고요. 이라크를 9.11 테러와 연계시켜서 군사 공격이 이르기까지 정책 확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참여자는 체니 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라크전에 돌입하기까지 군사 담당 라인을 많이 주도를 하였고 이제 외교 라인의 장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뜻은 군사와 외교를 조정하는 라이스 안보보좌관은 신보수주의자로 분류되진 않지만 부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군사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라크를 선제공격하는 정책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신보수주의자들은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 단독으로라도 군사적인 힘의 사용을 선호하는 일방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체니 부통령 같은 경우는 걸프전에서 국방장관으로 전쟁을 지휘하고 후세인을 끝내지 못하더라도 그 부담감도 후세인 제거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한 요인이 이제 걸프전에서 후세인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후세인 제거의 적극적인 입장을 또 견지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정책의 최종 결정자인 부시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온건한 전통 보수주의 성향을 가졌지만 9.11 테러를 기점으로 해서 강경한 그런 신보수주의자들의 영향과 국내 정치 압력 그리고 개인의 성격들이 결합돼서 신보수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기울어진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은 9.11 테러 이후 예정되었던 전쟁이었으나 안보회의를 통한 정책 과정에서 외교안보팀 중 유일하게 파월 국무장관이 전쟁을 회피하였고 또 유엔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라크전은 부시 대통령의 집권 초기부터 행정부 내외에서 폭넓게 포진되어 있던 신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 싹트기 시작했던 그런 신보수주의 성향의 정책 방향이 9.11 테러를 기점으로 표면화되면서 이제 어떤 후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강압적인 법을 제시하고 군사적 위협을 강하면서 공격적인 명분을 축적한 후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여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제 앨리스 모형 3번에서 이제 앨리스 모형 3번에서 사례 해석은 분석 결과가 관료 정치 행위로서 설명력을 갖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분석은 두 가지 의제를 기준으로 분석을 합니다. 첫째, 이라크를 정책 대상 국가로 결정하는 것과 둘째, 전쟁과 외교적 해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첫째 의제는 9.11 테러 직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이루어놓았던 과제나 또 부시 대통령이 공격 계획의 수립을 지시함으로써 등장하였고 안보회 멤버들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제인 전쟁과 외교의 선택 결정 과정에서도 두드러지는 관료 정치 행위의 특징은 대립과 연합과 설득이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안보회의 멤버 중에서 전쟁과 외교 사이에 인해서 체니는 전쟁에 가깝게 서 있었고 나머지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 9.11 테러라는 이벤트가 터지고 체니와 파월은 대립하게 되었고 부시와 체니가 연합을 하면서 럼스페드와 라이스가 가담을 하게 되었고 부시가 파월을 설득하여 전쟁으로 직행을 하게 되었고요. 체니는 신보수주의자 중에서도
가장 지위가 높은 관료이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체니가 신보수주의자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관료입니다. 그러므로 관료 정치 모형으로서 이라크전의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분석 결과 비교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앨리스 모형 3번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요. 모형 1번 같은 경우는 정보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모형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작과 끝을 보면은 조직이 표준적인 운영 절차를 따라서 결정했다고 하기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번의 관점에서 친보수주의파와 또 온건주의파와 그런 체니와 파월의 대립 과정에서 부시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정치적 입장이 들어감으로써 정책이 정치 관료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게 3번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시간이 된다 마무리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분석들을 보면은 이제 이라크전 강압 사례는 3번이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보이고요. 이제 1번이나 1번과 2번의 설명력은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의 강압 사례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국제 전략적 관점에서 설명하거나 조직 과정의 선출물을 설명하기보다는 모형 3번이 관료 정치 모형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